안녕하세요. 랩 2050 이원재입니다. 기본소득이 뭔지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볼게요. 기본소득 사실 굉장히 단순해서 설명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의 개념인데 너무 놀랍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못 받아들이세요. 뭐냐면 국가가 조건 없이 모든 사람에게 일정 금액의 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굉장히 어렵게 설명했는데요. 부루마블 게임 아시죠? 이렇게 막 주사위 던져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뭐 도쿄에 가서 빌딩 사고 뭐 싱가포르 가서 호텔 사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게임 할 때 세계를 돌아다니시면서 부동산 투기를 하시는데 한 바퀴 돌 때마다 월급을 받으세요. 그냥 한 바퀴 돌기만 하면 받는 거예요. 기본소득 그런 겁니다. 살기만 하면 받는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살기만 하면 적절한 수준의 현금을 보장해준다. 소득을 보장해준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다 기존의 사회보장제도하고 좀 다른 거예요. 뭐냐 하면 모든 사람에게 라고 했죠. 보통 사회보장제도는 필요한 사람에게입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는 거. 그 다음에 조건 없이 무조건적이라고 했죠. 보통 사회보장제도는 조건이 있어요. 실업급여 받으려면은 나 취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 입증해야 되고요. 서류 이력서 제출하는 거 다니면서 이력서 제출하는 거 입증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육훈련 받으라고 하면 가서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도 조건 없어요. 그냥 알아서 쓰세요. 마음대로 쓰세요. 그다음에 세 번째 개별성인데 보통 사회보장제도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장이 주로 받아와요. 기초생활보장제도상의 생계급여도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이 되죠. 근데 기본소득은 개인에게 지급되는 겁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어르신까지 모든 사람에게 태어난 지 하루 된 아이부터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어르신까지 모든 개인에게 지급이 되는 게 기본소득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핵심적이고요. 심심하니까 세 가지 더 있어요. 정기성, 현금성, 충분성 세 가지입니다. 정기성은 정기적으로 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한다는 겁니다. 소득을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평생 한 번 지급하는 건 기본소득은 아니에요.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돼요. 근데 이 정기적인 게 얼마 만에 한 번씩이냐? 그거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한 달에 한 번씩이라고 생각하시는데 한 달 주기로 우리 생활비를 마련을 하니까요. 그렇지만 분기에 한 번 될 수도 있고 1년에 한 번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정기적으로 지급해서 이 사람이 그걸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핵심이죠. 그리고 현금성이 있어요. 기본소득을 쌀로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현물로 주지 않고 현금으로. 그럼 현금인지 현물인지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번에 그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됐는데 지역화폐로 지급됐죠. 이건 현금이냐 현물이냐 그 사이에 있죠. 그렇지만 현금에 좀 더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뭔가를 그걸로 살 수 있으니까. 대신에 예를 들면 대학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을 한다. 교육 바우처예요. 그럼 이거는 현금 아니죠. 여기 현물이라고 봐야 됩니다. 현금성이다.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충분성이 있습니다. 충분하게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급해야 한다. 앞에 세 개는 핵심적이었고요. 뒤에 세 개는 사실은 논란이 많습니다. 꼭 정기적으로 줘야 되냐. 20살 될 때 한 번에 다 주자. 이게 기초자산제라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냥 청년 되면 1억씩 주자. 뭐 이런 주장하는 분들 계세요. 이거는 정기성은 정기성은 충족을 못하죠. 그렇게 주면.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논란이 있고요. 현금성에서도 현물로 좀 주면 어떠냐라고 하는 분들 계세요. 지역화폐도 어떻게 보면 현금성에서는 약간 약한 거고, 그래서 여기도 좀 논란이 있고, 충분성은 꼭 충분하게 줘야 되냐, 얼마가 충분한 거냐, 이런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작은 액수, 한 달에 10만 원, 한 달에 5만 원, 또는 1년에 10만 원이라도 사실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준다면 기본소득이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건 논란이 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범위 안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다 어려우실 때는 부루마블 월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정한 기간 사시면 그냥 드립니다. 딱 들으면 이상하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보통 대부분의 제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굉장히 황당한데 일단 나타나서 가동되기 시작하면 지극히 당연한 제도가 됩니다. 예를 들면 노예제도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노예제도가 폐지되기 전에 그 링컨이라는 영화 아세요? 그 다니엘 데이 루이스가 주연하고 스티븐 스필버그가 감독했던 그런 영화죠. 제가 이제 최근에 그 영화를 봤는데요. 거기 보니까 링컨이 노예제도 폐지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미국에서 노예제도가 폐지된 것은 사실 역사적인 사건이었는데 거기서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사람들이 노예제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그 당시의 진보적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노예제 폐지하는 것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다. 근데 나중에 흑인들이 투표권까지 달라고 그러면 어떡하냐. 그것까지는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투표권을 갖고 투표를 하도록 한다는 아이디어도 사실 굉장히 나타나기 전에는 황당한 것이었죠. 노예제도를 폐지하고 흑인하고 백인이 같이 살아간다는 것도 사실 황당한 아이디어였어요. 그렇지만 지금 모두 다 당연한 게 됐죠. 기본소득제도 비슷한 겁니다. 사실 사람이 일정한 나이가 되면 연금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황당한 얘기였어요. 언제까지? 1980년대까지만 해도. 국민연금이 나타나고 나서야 비로소 그 아이디어에 대해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됐죠. 사람이 일자리를 얻고 일을 하다가 해고가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 사실 황당하게 여겨지는 아이디어였어요. 그렇지만 제도가 도입되고 지금 잘 가동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지금 말씀드린 조건 없는 보편적 기본소득도 지금은 좀 황당한 것 같지만 현실이 되고 나면 아주 당연해서 우리 삶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제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앞서가는 사람들이 먼저 이 제도를 주장을 많이들 하고 있어요. 바네르지하고 디플로는 2019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아주 유명한 경제학자들입니다. 두 명은 부부예요. 하버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인데 둘 다 빈곤 경제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가난한 나라들을 다니면서 열심히 그 나라에서 빈곤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노력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실험 경제학이라는 장르를 가지고 입증을 하는 연구를 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분들이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저개발 국가에서 아주 가난한 사람들의 빈곤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본소득을 아주 작은 액수라도 보장하는 것이다. 아주 작게 정말 10,000원이라도 50,000원이라도 그분들에게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지급을 한다면 빈곤을 조금이라도 퇴치할 수 있다. 효과적으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빈곤을 퇴치하는 방법으로 이 기본소득제를 제시한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 한번 보세요. 일론 머스크 아시죠? 마크 저커버그 아시죠?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그 전기차 만들어서 유명해진 사람이고 얼마 전에 스페이스X라고 그 우주선 쏘아 올려가지고 또 뉴스 한참 나왔죠. 마크 저커버그는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시는 페이스북 창업자이죠. 둘 다 굉장한 갑부죠. 그리고 실리콘밸리,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세계 경제를 사실 이끌고 있는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인데 이 두 사람 다 기본소득제 도입하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왜?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지금 자율주행차 만들려고 인공지능 좀 공부해봐서 아는데 이거 도입되면 인공지능 이렇게 발전하면 일자리 다 없어집니다. 일자리 없어지면 우리 자동차 팔 데도 없어요. 사람들이 돈이 있어야 우리가 만든 자동차 사죠. 기본소득제 도입해서 모든 사람에게 구매력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본주의가 돌아갑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크 저커버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페이스북에 와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걸 보니까 이게 인간이라는 게 말이죠. 그전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경쟁하고 노력하고 뭔가 만들어내려고 살아오는 게 삶의 본질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 수준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넘어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삶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웃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그리고 환경을 생각하고 동물을 생각하고 뭐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 더 높은 가치를 실현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가치를 실현하는데 누가 고용해서 월급을 주지 않잖아요. 기본소득제 도입해서 지금 생산력으로 충분하니까 나눠 가지고 조금 더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포인트는 조금씩 다 다르죠. 빈곤 퇴치, 구매력, 그리고 더 높은 가치의 실현 다르지만 다 이 기본소득제가 결국에는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전 세계 여기저기서 기본소득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단위에서 본격적으로 도입한 국가는 아직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미국의 알래스카주 기본소득제와 유사한 형태의 배당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거 원유 배당입니다. 알래스카주에서 기름이 나요. 석유 파가지고 번 돈 중에 일부를 기금으로 만들어서 기금 운용 수익을 전 주민들에게 똑같이 나눠줍니다. 그게 연간 한 100만 원도 됐다가 150만 원도 됐다가 이렇게 기금 수익률에 따라서 바뀝니다. 어쨌든 이거 거의 완전한
실업자 2,000명 대상으로 기본소득 실험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실업자들 원래 실업급여 받던 사람들인데 실업급여 받으면은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많아요. 나 취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 입증해야 되고 여기 가서 교육훈련 받으라고 그러면 받아야 되고 이렇게 막 일종의 채찍 정책이죠. 채찍으로 때리면서 일하세요 하면서 주던 실업급여를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자유롭게 쓰세요라는 기본소득으로 똑같은 월 75만 원 기본소득제로 바꿔서 한 2년 동안 지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기본소득 받던 분들이 훨씬 더 만족도나 자신감 높아졌습니다. 취업은 비슷했어요. 기본소득 받던 분들이 실업급여 받던 분들, 실업부조 받던 분들보다 조금 더 한 뭐 1년에 6일 정도 취업을 더 많이 했는데 뭐 그거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죠. 대신에 기본소득 받던 분들은 뭐라고 응답했냐? 자녀를 돌보는데 시간을 더 많이 보냈다. 커뮤니티 활동, 공동체 활동하는데 돈 안 되는 일이죠. 그런 활동하는데 뭐 돈은 안 되지만 나 지금 기본소득 있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조금 더 시간을 많이 보냈다. 뭐 이런 응답들이 나와서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걸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은 이런 이유 때문에 도입을 하자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일론 머스크가 걱정하는 것처럼 인공지능 시대가 곧 옵니다. 얼마 전에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 개발자들 대상으로 컨퍼런스 하는 거 보셨어요? 거기 보면은 이제는 한 명 한 명, 우리 한 명 한 명이 갖고 있던 데이터를 다 모아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중앙에 인공지능을 마련해 놓고 모든 데이터들을 우리가 제공하기만 하면 다 연결해서 말만 하면은 알아듣고 해주는 인공지능을 만들겠대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컴퓨터 코딩하는 거 어려우시죠? 근데 거기서 막 시연해서 보여주더라고요. 앉아가지고 컴퓨터 앞에서 내 데이터를 마이크로소프트 컴퓨터에 연결만 해놓으면은 무슨 소프트웨어 짜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코딩이 막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자동화가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구글에서 개발자들 대상으로는 이런 거 보여줬었죠. 여러분들 그 식당 예약할 때 전화하시잖아요. 전화할 때 직접 전화해가지고 메모한 다음에 몇 월 며칠 날 무슨 식당에 몇 명이서 몇 시에 간다 예약 확정한 다음에 여러분들 그 핸드폰에 있는 스마트폰에 있는 캘린더에 이렇게 입력해 놓으시죠. 그거를 전화를 대신해 주는 거를 개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식당 딱 찍으면은 이 스마트폰이 혼자서 식당에 전화해요. 그래서 식당 주인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예약 딱 잡히면 캘린더에 자동으로 딱 들어가요. 인공지능은 끝도 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던 일자리는 많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시대에 대비해야죠. 어떻게 대비하냐? 이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기술 때문에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우리는 원래는 했어야 되는 일인데 안 해도 되게 된 거죠. 문제는 월급을 못 받는다는 건데 그 부분을 기본소득을 통해서 잘 분배하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인 거죠. 이미 시작됐어요. 여러분 뭐 한 10년, 20년 전부터 많이 얘기 나왔던 비정규직 문제, 뭐 외주 하청 문제, 파견직 문제,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플랫폼 노동 문제 전부 다 옛날에는 사람을 고용해서 평생 동안 일시키면서 월급을 주면서 생산을 하던 기업들이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필요가 없으니까. 자동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좀 더 진행되면 일자리가 사실 점점 없어지는 쪽으로 가겠죠. 저출생 문제에 대한 해법도 될 수 있죠. 지금 우리나라 2020년 출생아 숫자가 한 27만 명 정도 될 걸로 예상된다는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 5년 전하고 비교하면요. 5년 전에 40만 명 넘었었거든요. 엄청나게 줄어든 거예요. 한 5년 만에 한 30%, 40%가 줄어들어 버렸죠. 아이들을 낳아서 이 아이들이 정말 괜찮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란 확신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소득을 보장하고 삶을 보장해줘야 저출생 문제도 해결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득 불평등 문제에 대한 해법은 당연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소득을 보장하니까 당연히 고소득자들이 더 많이 내게 되고 그러면 저소득자들에게 더 유리하게 되어서 소득 불평등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사실은 우리 모두의 것인데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이익을 취해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환경 같은 거죠. 공기, 물, 바람 이거는 누구의 것도 아닌데 이 자원들을 활용해서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죠. 그리고 기업 이익이 생깁니다. 이 환경을 통해서 이익이 생겼는데 환경은 모두의 것인데 이익은 주주의 것이에요. 기업의 대주주들에게 돌아가는 게 바로 이익이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공유부라는 개념으로 이것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모두 공유해야 하는 부니까 이걸 활용하고 있는 기업이나
이익을 내고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세금을 부담하고 그걸 모두가 나눠 가져야 된다. 이런 개념이죠. 환경, 데이터, 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땅도 뭐 사실 모두의 것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최근에는 빅데이터 시대가 오면서 데이터가 모두의 것이라는 개념이 확산되고 있죠. 기본소득을 그럼 무슨 돈으로 하냐 이거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몇 가지 이 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득세를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기본소득은 돈이니까 소득을 나눠 가져야 되는데 그럼 번 돈 중에서 가져와야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GDP가 한 1900조 원 정도 2019년 기준으로 그렇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일부 예를 들면 10%, 5%, 25% 주장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 정도는 국민 모두의 것이라고 보고 똑같이 나눠서 갖도록 하자. 그러면 소득세를 통해서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거나 부가가치세를 통해서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거나 이렇게 됩니다. 이게 한 가지 기존에 있는 세금 제도를 가지고 과세 기반 확충해서 기본소득세 하자는 아이디어고요. 두 번째는 공유부 과세인데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토지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여기에 세금을 물리자는 거예요. 국토보유세 매기자, 또 탄소세, 생태세 매기자 이런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데이터세 아이디어도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은 지금은 경제 환경이 바뀌어서 세금을 거둘 필요가 없다. 지금 선진국들 하고 있는 거 혹시 뉴스 경제 뉴스 잘 보세요? 미국에서 또 유럽에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찍어내서 코로나 이후의 경제를 살리겠다고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금을 올리겠다는 나라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다 빚을 내요. 그리고 또 중앙은행이 뭐 한국은행 같은 곳이 그냥 돈을 찍어서 뿌립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지 않냐? 사실 이론적으로 문제가 생길 법도 한데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요즘 같은 때는 특히 우리나라처럼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재정 건전성은 굉장히 높은 나라는 우리나라는 IMF 구제금융 이후에 국가 부채를 확 줄여놔서 지금 국가 부채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우리가 한 40% 정도 되는데 이 OECD 선진국들 평균이 한 100% 정도가 됩니다. 그 GDP 전체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죠. 그게 좀 높아져도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돈을 찍어내서 국채를 발행해서 그 재원 가지고 기본소득세를 도입하자 이렇게 주장하시기도 합니다. 가장 사실 손쉬운 방법은 기존에 있는 체계 내에서 하는 겁니다. 데이터세, 탄소세 이런 새로운 세금 만들지 않고 또 이제 국채를 발행한다거나 이렇게 논란이 되게 하지 않고 세금인데 기존에 있던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적절하게 걷는 거죠. 소득세 기반으로 생각하는 게 가장 좋은데 사실은 공정한 과세만 해도 꽤 큰 재원, 월 13만 3천 원 정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할 수 있는 재원이 마련이 됩니다. 이게 한 연말정산 하시죠? 그게 이제 소득세 비과세 감면인데요. 그 고소득자들이 훨씬 유리해요. 많이 벌어야 이 감면도 많이 받으니까. 이거 싹 없애면은 연간은 80조 원 정도의 재원이 마련이 되거든요. 그 재원 중에서 일부만 사용해도 사실 이 금액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인데 복지를 없애고 기본소득을 하자고 주장을 하는 거 아니냐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기본소득 전문가 중에서는. 근데 주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 현금 수당이 이미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두루누리 사업도 있고 구직 촉진 수당, 근로장려금도 있고 아동수당도 있고 기초연금도 있고 다양한 현금 복지가 있는데 이것들을 기본소득이 일정한 액수 이상이 되면 이것들은 통합해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본소득 금액이 아주 낮으면 통합할 수가 없죠. 이걸 월 30만 원 정도가 된다면 통합할 수 있는 이 현금 복지가 그 중에서 한 8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마련할 수 있는,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연말이면 그 정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불필요한 사업이 있죠. 사실 보도블럭을 교체한다든지 이런 지방 재정에서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는 것들 줄이고 또 이제 써야 되는데 안 쓰고 묶어놓은 돈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세계잉여금 같은 게 그런 개념인데 그게 뭐 한 60조 원 정도가 있다고 하거든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액수죠. 이런 것들 나누어서 잘 알뜰하게 쓰면 8만 7천 원 정도 마련할 수 있다. 월 30만 원 정도 기본소득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모의 실험을 해본 겁니다. 시뮬레이션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꼭 실제는 아니지만 이런 방식으로 생각해서 재원을 마련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기본소득이 뭔지 하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왜 기본소득을 도입하려고 하는 거고, 기본소득이 뭐고, 어떻게 이 재정을 마련해서 지급할 것인가,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논란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본소득이 도입된 사회는 어떤 모습이 될까,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